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7컷 보고서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네, 7컷 보고서는 범죄 과학 수사를 벌이듯 조목조목 이라크전 참전 과정이 크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요체엔 블레어의 확신, 부시와의 관계, 미국의 압박 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블레어는 후세인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블레어는 부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란 메모를 보냅니다. 이라크 참전 9개월 전,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통해 참전하려는 영국에 서둘러 참전을 압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서 실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래서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다 이례적인데 개전 국가가, 즉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가 과연 그 전쟁이 정당했는가를 판단했다는 것이고 이게 다 읽으려면 한 열흘 가까이 걸린다면서요. 양도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7컷 보고서를 두고 영국 내에선 도대체 언제 나오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야무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고서를 보곤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분량도 압도적이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 과학 수사를 벌이듯 이라크전 참전에 이르기까지 총리부터 참모, 국방 정보 관계자들이 어떠했는지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점잖았지만 지적은 대단히 아팠고 설득력 있습니다. 예. 자, 이 보고서의 파장,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질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깃발을 드는 거의 모든 전쟁에는 영국이 옆에서 지원을 했고 서방의 동맹 구도를 이끌어왔는데 글쎄요, 앞으로 미국의 어떤 전쟁에 그 영국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과연 그 전쟁의 정당성이 있는가를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네, 이라크의 혼란을 틈타 이슬람 국가 IS의 전신격인 알카에다가 세력 확장했고 결국 오늘날의 난민 문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벌써 이라크전 여파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IS 공습 작전에 영국이 프랑스보다 늦게 동참했습니다. 누가 영국의 지도자가 되든 7컷 보고서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사실 이 이라크 전쟁을 가장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은 미국이었고 미국에서도 물론 그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7컷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7컷 보고서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조사 활동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그 부분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미국에서도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왔고 대통령 임기 내에 그 폭풍에 대처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이 소극적으로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 부시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후세인을 제거한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미국민들도 전쟁을 선택하는데 예전보다는 소극적이 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7컷 보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에만 7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놓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우리한테는 매우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컷 보고서는 이라크전 조사로만 5번째입니다. 앞선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왜 참전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9년 7컷 위원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15만 건의 문서를 보고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을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보통 한두 해면 나오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쑥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근래 영국 지배층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와 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그냥 은근슬쩍 넘기려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영국 사회의 건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런던에서 고정의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의 브렉시트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야? 난민 문제야.
난민 문제는 뭐 때문이야? 테러 문제와 내전 때문이야. 시리아 내전. 근데 좌우지간 지금 중동 지역에 테러와 난민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야? 미국이라는 거야. 미국의 이라크전.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이라크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게 부시의 주장이었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담 후세인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이 보고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전쟁을 저질렀냐? 결국 석유 때문이었다.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네 이제 영국에서 나중에 석유 산업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참전해야 된다고 원유 사업자들이 영국 정부를 설득했다. 그걸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이 원유 때문이다라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추측은 있었어. 이론은 있었지. 그런데 이게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니 지금 이 7콧 보고서라는 게 지금 이 시절에 나온 거 굉장히 이게 7월 7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기 전날이죠. 그죠? 이게 이 5년인가 7년 만에 조사해갖고 나온 보고서인데, 왜냐면 이라크 전쟁이 끝난 게 200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그러니까 그게 금요일날 사드 배치 결정됐잖아. 그죠? 금요일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 결정했죠?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직전에 그 7월 7일 뉴스로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손석희 뉴스에서 중요한 뉴스를 보도한 거야.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았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망치 부인이 그동안에 얘기했잖아. 우리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결국은 무기사업자들, 그 다음에 정유 자본가들, 그리고 결국은 이 제약회사 자본가들이다. 그들이 전쟁의 공포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약회사에서 그 퍼뜨리고 있는 사실 바이러스라는 거, 이게 결국은 생화학 무기로 개발됐던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작년 8월인가 그때 했었잖아. 뭐 북한하고 전면전한다고 쇼할 때 그때 얘기를 이제 처음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증명이 된 거야. 결국은 지금 이 뭐라고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대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야. 돈 때문에 벌이는 전쟁. 그들의 주식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결국은 지금 이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석유 사업가들이 저지른, 석유 자본가들이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만 증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고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건 젊은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서 막 노인 세대가 전쟁을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을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인들이 전쟁을 원해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전쟁을 원하냐고. 아니야. 전쟁은 늘 누가 결정해? 권력자와 부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결정하는 건 권력자와 부자들이야. 예. 권력자와 부자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거기에 희생되는 건 누구야? 가장 힘없는 서민들이야. 이라크 전쟁을 결정한 것도 결국은 석유자본, 무기자본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이라크 지역의 가난한 그 양치는 그 사람들이 당한 거야. 몇 달러 안 하는 그 천막에다가 수십억 그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그 지랄을 펼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수십만 명을 죽인 거 아니야. 결국 전쟁을 결정하는 건 권력자와 부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서민이었다. 우리가 왜 그런 전쟁에 놀아나야 되느냐. 지금 내가 이제 방을 보니까, 본방하고 중계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국정원의 요원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전쟁을 뭐 사드를 배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근거는 있다 없다?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자, 이 사드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가 뭐야, 사드가. 예. 이 사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거야. 즉 뭐냐,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그게 사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 분위기에서 계속 미사일 훈련하고 있는 거, 나는 푸틴도 김정은도 다 짠 거 아니냐 싶어. 푸틴도 김정은도 진짜 다 짠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둘이 계속 사고를 쳐주니까 미국이 그거를 명분 삼아서 계속해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추적해가지고 요격해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그 미사일을 이 미국 본토로 쏘겠다.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까봐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사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서쪽과 동쪽에 있냐? 그리고 즉 동쪽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 뒤에 추적할 수 있는 거리에 있냐? 우리 평행하잖아. 미국 본토로 평행한 위치에 있어. 한마디로 이 북한에서 정말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남한에서 추적해서 요격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만약에 진짜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목적이면 출발한 다음에 중간쯤에서 쫓아 올라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남한에서 이걸 쫓아가가지고 요격한다?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왜 이걸 남한에다 배치한다고 지랄하냐?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드 배치한 무기회사의 주식값이 오른대잖아. 무기회사의 주식값이 오른대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고 저 지랄인 거야. 누구 좋으라고.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 국정원과 그 국정원의 끈앞풀들이 막 찬성 여론을 만들었어. 국정원과 이 국정원의 이 끈앞풀들이 막 그런 주장에 찬성 여론을 막 만들었잖아. 잠깐만요. 아니, 지금 내 방송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방송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방송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방송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계속 앞에서 이것만 돌고, 내 지금 중계방이 3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좀 전까지 이게 중계방이 이 방송 보기가 안 됐어. 다른 컴퓨터로. 그다 지금 막 내가, 그쵸? 지금 내가 컴퓨터로 이게 지금 시청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컴퓨터 2대에서 에러가 나는 거야. 그다 좀 전에 풀렸어. 그치? 컴퓨터로 지금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로 시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론전으로 안 되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아예 입장을 못하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입장을 아예 못하게 계속 로드 중이라고 뜨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말로는 이제 밀리는 거야. 말로 밀리고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예 시청을 막아놨구만. 버퍼도 지금 심하고, 근데 지금 내 방송하는 컴퓨터는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아프리카에서 무슨 행사 있어요?
큰 행사 있어?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는 사람은 상관없고, 모바일로 보는 사람은 상관없고, 컴퓨터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예, 컴퓨터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웠던 거야.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 내가 지금 중계방이 3개가 생겨서, 중계방이 3개가 생길 때 대비해서 컴퓨터 2대가, 내가 지금 컴퓨터 4대로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야. 생방송용 중계방 3개. 근데 지금 2대가 작동이 안 됐다니까. 맨 처음에 방송 중계방 생기자마자 됐는데 그 다음에 안 됐어. 지금 행사 있어요. 오늘 그 무슨 저기 행사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 됐구나. 그 행사가 끝났나 보지?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요. 아프리카 행사 중이었대. 뭐 행사 중이었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왔겠지. 왜냐면 요원들은 아까부터 있었어. 근데 요원들이 몇 명 없었어. 제목이 싸던데 요원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행사 때문에 못 들어왔나 보구만. 제목이 싸두면 들어와서 막 반론을 제시할 것 같은데 없더라고. 몇 명 안 돼. 행사 때문에 못 들어왔나 봐요. 쌤통, 도나무통, 깡통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결국은 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북한의 미사일은 사실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로 차라리 쏘자마자 쏠 거면 그게 더 낫다는 거야. 결국 이 사드의 목적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또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을 요격해서 쫓아가갖고 폭파시킨다라는 건데, 그거 미국이 요격률이 낮다고. 거의 격추율이 뭐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저걸 굳이 이 땅에다 설치하느냐? 목적은 뭐냐면 여기 한반도에다가 설치해 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레이더로 감시하겠다는 거야. 중국, 북한, 러시아를 레이더로 감시를 하겠다. 그럼 한마디로 그 레이더에 의해서, 이 베이징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워요. 서울에서 가까워. 1시간 거리면 간단 말이야. 2시간? 1시간이면 가. 이 베이징도. 그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여기도 전부 다 요 사드의 배치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레이더의 사정거리 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잖아. 실제로 요격용이 아니야. 결국은 감시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미국이 침해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나라 전국을 지금 감시하고 있다. 느낌이 어때?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일본이 감시하고 있다. 기분 나쁘잖아. 똑같은 거야. 물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데, 중국보다 더 화를 내는 게 러시아예요. 왜? 여러분 잘 내가 또 이 얘기도 오늘 중요한 얘기야. 자,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자체적인 문화가 있어. 문명국가야. 중국은 문명국가야. 근데 러시아는 문자가 생긴 게 500년이 안 돼. 러시아는 문자가 생긴 게 500년이 안 되고, 소위 레닌이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러시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중세 유럽하고 똑같았어. 중세 봉건 유럽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어. 너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의 일부 귀족이 살고 있었던 데만 그나마 뒤늦게 개발이 됐지만, 전체적인 이 러시아 땅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였어요. 그랬던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갑자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전국을 막 감시체제로 억누르면서 지배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개판인 거야. 푸틴과 그 마피아들이 온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때? 중국은 그와 정반대야.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중국과 인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알아.
중국이나 인도나 인구가 비슷해. 그런데 인도는 국민 대다수가 교육을 받지 못했어. 국민 80% 이상이 교육을 받지 못한 나라야, 인도가. 근데 교육받은 상위 20% 안에서 그 뭐라 그러나 최고 뭐 기술자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영국은 사회주의 때 어떻게 했느냐? 아니, 중국은 사회주의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혹시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영화 아세요? 책상 서랍 속의 동화? 그게 근데 제목이 지금 그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 않고, 예.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서부 지역이 제일 개발이 안 된 곳이었어. 그 중국의 서부 지역에다가도 교사를 파견했어요. 예. 교사가 없으면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한테라도 그 교육을 과정을 마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중국은 전 국민들이 국민 교육의 과정을 거친 거야. 그게 또 인도와 중국의 차이이고, 중국과 뭐의 차이야? 러시아의 차이야. 중국은 그만큼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수준으로 볼 때, 부자들은 러시아 부자나 중국 부자나 똑같이 부자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 서민들의 수준이 중국이 러시아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높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러시아처럼 막대먹은 정치를 못 한다는 거야.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푸틴같이 막대먹은 짓을 못 한다는 거야. 푸틴은 지금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을 막 방사능으로 죽이고 독살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중국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천안문 사태도 있었고, 천안문 사태가 크게 2번 있었잖아. 1900년대 초반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00년대 후반에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안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들어오게 해서 미안해요. 블랙. 그래서 이 중국의 문명군, 중국의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 외교적인 능력이라든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러시아하고 달라.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사드가 배치됐어. 중국의 반응과 러시아의 반응이 다른 거야. 러시아는 지금 당장, 여기 어디에다가, 동쪽에다가 지금 부대를 배치하겠다. 어느 쪽에 있던 부대를 여기 지금 한국 가까이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벌써 발표를 했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잖아. 경제적으로 밀접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냐라는 여론을 띄우고, 그래서 환구시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중국 국민 88%가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무역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국을 치고 있지, 이렇게 쑤시고 있는 거지. 근데 러시아는 바로 군사적인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왜? 내가 그랬잖아. 이 배경을 봐야 된다. 지금 푸틴은 자기 내부의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어. 내가 중국을 가봤는데요. 예. 작년 겨울이지. 작년 겨울에 내가 중국을 갔었잖아.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내가 갔던 곳이 윈난이라는 곳이야. 윈난 관광도시를 갔고, 쿤밍이라는 그 윈난성의 성도에 갔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 그리고 그 윈난성의 공항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김포공항보다 나아. 인천공항보다 나아. 그 이유가 뭐냐? 예. 우리나라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박근혜 낙하산들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갖고 다 말아먹었잖아. 근데 이 쿤밍은 그렇게 중국에서 발달된 지역이 아니야. 발달된 지역이 아니라 자연관광이나 전통 물건을 가지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동네인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발달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시진핑이 들어선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쳤다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차근차근 서민들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적인 안정과 러시아의 사회적인 불안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대처가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바로 무력 대치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 푸틴이 자기가 지금 위에 뭐라나 이 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은 뭘로 다들어라? 외부 전쟁으로. 언제나 권력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야. 내부의 불만 세력은 외부 전쟁을 일으켜서 무마시켜라. 그게 늘 그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푸틴은 그래서 더 이번 사드 배치나 이런 거에 더 다른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한 대처, 그 다음에 거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기사에 났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 중국보다 김종대라는 그 정의당 국회의원 있잖아. 그 사람이 국방 전문가거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중 더 걱정되는 거는 러시아 쪽이다. 러시아 쪽에서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푸틴은 이제 미친놈이야. 미친 독재자야. 그런데 지금 이 푸틴이 미친 독재자 짓을 막 못했던 거는 지금 그나마 이 러시아하고 이 경제적인 관계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이 원자재를 사가는 나라들,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막가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푸틴은 좀 위기로 가고 있어. 정치적 위기야. 푸틴 입장에선. 푸틴이 불과 뭐 한 10년 전에는 러시아의 영웅이었어요. 그 기사 한번 찾아봐. 10년 전까지는 푸틴이 영웅이었어. 근데 푸틴이 자기 경쟁자들을 계속 암살을 한 거야. 자기 정적을 계속 암살한 다음에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즉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재 때문이라는 건 명분이고, 실제로 그 마피아들이, 이 푸틴의 세력 기반이 마피아이고, 그 러시아 마피아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모든 이권을 다 빨아먹은 거야. 다 빨아먹으면서 국민들의 민생이 파탄난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푸틴은 굉장히 뭔가 외부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에 누가 있어? 이 트럼프. 자, 내가 되게 불안한 게 뭐냐. 그래도 지금 계속 기도 중인 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브렉시트. 잔류가 높게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죠? 잔류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브렉시트가, 찬성이 더 높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싹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테러 방지법이 통과 안 된다 그랬어. 근데 통과됐잖아. 자, 지금 트럼프가, 이 트럼프의 여론조사가 힐러리보다 낮아. 그런데 이건 여론조사야. 투표는 실제로 돈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대중들이 가서 투표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미국에 돈 없고 가난하고 무지한 대중이 트럼프를 좋아해. 그게 문제야. 미국의 가난하고 무지한 우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건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아. 자, 그럼 왜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 종편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어때? 우리나라 종편만 보면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그 종편이라는 게 매스미디어야. 매스미디어란 말이 뭐냐? 매스가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편이라든가 이 그 방송 뉴스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딱 짜여진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속 쏴서 주입하는 거야. 주입식 미디어.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계속 심어준단 말이야. 그게 지금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까지 8개가 24시간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제대로 된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어땠냐. 옛날에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암살을 보면 이정재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쇼핑을 하는 장면에 나와. 이렇게 이러면서 흔들흔들 나와가지고 즐겁게 쇼핑을 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데모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에 나와. 그 데모가 뭐냐? 반민특위 해체하라는.
그 데모가 반민특위 해체하라는 내용이야. 그 데모가 뭐냐면 소위 이승만의 그 어버이 연합이, 이승만식 어버이 연합이 소위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라는 반민특위를 해산하라고 관제 데모를 하는 장면이야.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 그냥 넘기신 분들 있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에요. 그 이정재가 자기가 왜 그 재판에서 살아남냐 하면 결정적 증인을 암살하잖아. 결정적 증인을 암살해가지고 증인이 없어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때 바깥에서는 그 서북청년단이 이승만의 서북 어버이 연합이 서북청년단이었던 거야. 그것들이 밖에서 막 관제 데모를 하면서 반민특위 해체하라고 그랬던 거야.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소위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자식들을 군대에서 성공시켰던 사람들. 그렇게 대를 이어서 친일파가 돼서 천황폐하 만세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한 거야. 내가 우리 딸한테 엄마는 네가 꼭 대학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에서 제정신인 교수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스카이에 제정신인 교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가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 대부분 지금 스카이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게 뉴라이트 교수들이야. 그러니 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잘못된 주장을 가르치면서 애들을 완전히 좀비로 만들고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드는 게 한국의 대학 교육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굳이 대학 갈 필요 없다고 본다. 엄마는 네가 대학 못 가도 돼. 그러니까 공부에 목숨 걸지 말라고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이야. 그럼 또 이놈의 지집애는 자기가 가서 대학을 바꾸겠다. 누구 닮아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혼자 개인이 바꿀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대학을 바꾸겠다. 생각해보면, 반대로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을 가던 시절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랬어. 생각해보면 80년대 학번이 대학을 갔을 때 그때 대부분의 보직 교수들, 한마디로 관리직 교수들이 다 그랬어요. 다 뉴라이트였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싸워냈고 학원 자주화 투쟁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수들을 만들어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쫓겨나서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들이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나온 아이들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거예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애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야.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무엇이 올바른지를 모르고 이 국제사회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아주 좋다고 라디오에 광고가 나와. 뭐냐? 뭐 청년 인턴 제도. 그러면서 한상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한상들이 청년 인턴을 모집한대. 중동에서 건설 막노동 현장에 데려가는 거야. 박근혜가 이야기한 그 광고하는 애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애야. 박근혜가 우리나라 청년들더러 중동 가라. 지금 내란의 테러에 난리도 아닌 중동 가라. 그걸 날마다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런 세뇌를 받고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통했냐? 2014년 4월 16일 이전에는 그들의 여론이 통했다니까. 그들의 막무가내 주장이 통했고요. 그래서 막 말 같지도 않은 난동이 가능했어. 언제까지? 2014년 4월 16일까지. 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언론은 진실만 말한다. 뭐 누가 불만이야? 누구더러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뭐라 했어? 중동 가라고? 예. 자, 그 눈치껏 채팅하세요.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시키면 그게 여론이었어.
그렇게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작 기관에서 이게 여론 몇 프로다 이러면서 떠벌리는 거야. 여론 몇 프로다 그렇게 떠벌려서 그게 여론인 것처럼 국민들을 몰아갔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그래서 기사문, 국어 시간에 시험 봐요. 기사문의 특징은 뭐냐?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쓰여진 글이라고 우리가 신문 기사 언론 보도는 진실이라고 세뇌당한 상태에서 언론이 하루 종일 거짓말하면 거기에 세뇌당했던 거야. 근데 그 모든 얘기가 어디서 깨졌냐? 세월호 때문에 깨진 거야. 전원 구조라는.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깨어난 거야. 그렇지, 당연히 전원구조지. 아우, 그게 큰일 난 줄 알았네. 그리고 안심을 했잖아. 그리고 2시간 만에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진 거야. 그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난 거야.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모든 언론이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이 의혹이 생겼어. 그 다음에 메르스 때, 그 다음에 전쟁 위협쇼. 이게 쭉 연속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와 같은 팟캐스트들이 나나 김어준이나 이런 팟캐스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밝혀낸 거야. 끊임없이 진실을 추적했고 그 뭐 고발뉴스니 팩트TV니 이런 그 소위 B급 언론들이죠. 공식 언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서 부딪혀서 감옥을 갈지라도 굳히지 않고. 나 감옥도 갔다 왔어. 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인터넷 방송했다가 감옥 간 거 나밖에 없어. 자랑스러운 일이지. 지금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팟캐스트 진행한 걸로 감옥 갔다 온 거 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제목이 뭐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실적시죄야. 사실적시를 했다고 감옥 갔다 온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감옥을 가면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알았겠지. 그러나 나 같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실을 보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도의 진실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이제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어버이연합 사실상 해체. 이 추선인지 뭔지가 잠적하면서 어버이연합 사실상 해체. 이제 이 어버이연합이 사라지면서 소위 이제 우익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겠지. 그런데 지금 이 우익 단체에 힘이 안 모아지는 거야. 왜냐?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10년 동안 9년 동안 나라를 너무 말아먹었어.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등을 돌린 문제야. 거기다 무엇보다 이 사드는요, 누구도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왜? 우리나라 보수들이 이제까지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박정희 전두환 때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했어? 어디다가 투자했어? 부동산에 투자했어. 자, 그런데 이 사드가 배치되는 곳에 근처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야. 누구도 대놓고 찬성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전부 다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번에 홍만표 봐봐. 100몇십 채, 오피스텔이 160채인가 있어. 그렇게 전부 다 안정자산은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 투자해놨는데,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든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폭락하면 그 피해를 자기들이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이명박이 또 큰일을 했어. 부동산 말고 두 번째로 어디다 투자하라 그랬어? 주식에 투자하게 했잖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한반도의 정세가 나빠지면 직격탄을 누가 받는 거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받는 거야. 부자들이. 소위 중산층, 남아있는 중산층이 그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거지. 거기다 지금 재벌들의 무능은 드러났고, 지금 재벌들의 주가를 떠받치는데도 한계에 도달한 거야.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지금 박근혜식 선동이, 박근혜와 이명박식, 한마디로 국정원의 선동이 안 먹히고 있다라고 나는 봐요. 지금 끊임없이 사드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하는 것, 아마 또 이런 쇼를 하겠지. 지난번 국정교과서 때처럼. 기억나요? 국정교과서?
그 국정교과서 원래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어.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 네트워크에서 국정교과서를 해야 수능이 쉽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래서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했어. 그래서 월요일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쭉 주장을 했지. 뻥까지 마라. 뻥까지 마라. 국정교과서가 되면 사람들이 귀퉁이에서 사진 밑에 있는 걸 꼬아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수능은 더 어려운 거다. 검정교과서 체제가 차라리 모든 교과서에서 다 다룬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내가 맨 처음에 주장을 해. 그 다음날 전병헌 의원이 진짜 그래프를 찾아낸 거야. 뭘 찾아내? 국정교과서 때의 그 수능 평균하고 검정교과서 때 수능 평균을 보니까 검정교과서가 6점인가 높아. 그게 딱 밝혀지니까 그래서 그게 수요일부터 여론이 뒤집어져 갖고 목요일에는 이미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아졌어.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냐 하면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중간에 수요일쯤에 같아지고 목요일부터는 찬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국정교과서 찬성이 많아졌다라고 거짓말 레파토리를 퍼뜨린 거야.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지전등 하사장님 표 여론조사를 딱 까발렸어. 국민 60%가 지금 55%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처음에는 찬성의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 중간에 뒤집어져서 반대가 높아졌다. 그리고 내가 주장을 해. 그리고 정말 미디어 오늘에서 그날 토요일 일요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딱 55%가 반대해. 국정교과서. 그때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찬성 여론이 높아진다라는 쇼를 준비 중일 거야. 특히 리얼미터 같은 거 이용해갖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점차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이따위 조사하거든. 예, 나중에 밀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런 애들은 이 여론조사 기관을 못하게 해야 돼. 그 대표한테 저기 민사소송 걸어야 돼. 아니 왜 그 여론조사 내가 그랬잖아. 선거 때 후보별로 여론조사 허위로 유포하면 그 새끼들 그 여론조사 회사 사장들한테 민사소송 걸자고 우리가 막 주장을 했잖아.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어느 지역별 여론조사 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몇 석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예. 이것들이 내가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건데 지역별로 몇 프로 차이 난다는 보도했으면 그거 다 킵해놨다가 결과랑 차이가 나면 그 여론조사 사장한테 민사소송을 걸자라고 주장을 했어. 그 얘기 한 다음 날부터 후보별 퍼센테이지 안 나왔어. 후보별 퍼센테이지 안 나오고 몇 석으로만 나와. 아니 뭐 어디가 몇 석인데 근거도 없어. 무조건 새누리 180이야. 그래서 이긴 거예요. 왜냐? 실제로요. 이제까지 내가 선거를 열몇 번 해봤잖아. 선거 때마다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실제로 막 박빙으로 열세인 데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래. 이 새끼들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 실제 여론이 박빙 열세인데 압도적인 우세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지자들이 놀러가 그날. 그래서 노리는 거야. 그래서 표 차이가 더 커지게.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매번 선거 때 떨어뜨리고 조작을 했어. 지역별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캡처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끼들은 여론조사 회사 못하게 하자. 그렇게 내가 주장을 했잖아.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후보별 프로테이지를 절대 발표를 안 해. 그리고 몇 석 의석수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의석수로 발표한 건 효과가 없었던 거야. 의석수로 발표한 건 효과가 없고 우리 동네 여론은 우리 동네에서 전략투표 해버린 거야. 그 몇 프로를 모르니까 무조건 전략투표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뒤집어진 거지. 예. 북한 가서 사세요. 이제 또 월북 종용이야.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뭐하고 자빠진 거야? 이렇게 그냥 월북을 종용하는 간첩 새끼들 안 잡아가고 아니 왜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북한 가서 살으래? 저 새끼들은 진짜 똑똑한 여자는 전부 다 전라도 출신인 줄 알고 똑똑한 사람만 보면 전부 다 북한 가래. 너 새끼 간첩이지?
아, 이 간첩 새끼들 이거 진짜. 아니 북한 인구를 늘리려고 작정을 했어. 너 나가 임마. 어따 대고 누구더러 북한을 가라고 지랄이야. 자, 논리가 없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논리가 없으니까 저지랄하는 거야. 자, 이래서 지금 이제 이 주중에 사드 배치 처음에 반대가 높았지만 찬성이 높아진다 이런 개소리가 나오면 개구라다. 댓글 쓰세요. 망치가 이런 식으로 개구라 칠 거라고 예언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 작년 11월이었어. 사드 배치 찬성 70%, 80%였나? 찬성 80%인가 70%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 MBC가 조사를 한 거야. 근데 그 조사한 문구를 까봤어. 그랬더니 뭐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느냐고 물었어. 그래갖고 저 80%가 찬성을 했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드의 문제는 레이저다. 레이더다. 그 레이더가 배치되는 곳에 집값, 땅값, 똥값 된다. 그 얘기를 쫙 알려줬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네에 찬성하냐? 다 반대야? 반대가 더 많았어. 예.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사드는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용이 아니라,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용이다. 아니 도대체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 땅에다, 우리 집에다 그 지랄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 믿고, 지금 이제까지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적극 지지해줬던 경북에다가, 자, 박근혜가 말이에요. 박근혜가 유승민 불러다 밥 먹으면서 35초 동안 쓰다듬었대잖아. 막 수도하고 왜? 사드 잘 받아라 이거지. 경북 지역에 여론을 좀 잠재워달라 이거 아니야. 공항 준댔다가 뺐고, 줬다 뺐고, 그 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 경북에다 할 거니까 경북 지역에 여론 조작 여론 좀 잘 다스려라. 이러니까 지금 데려다 밥 먹은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안 먹다가. 예. 한마디로 경북 도민들을 홍어조수로 한 거야. 박근혜가. 경북 도민들을 홍어조수로 한 거야. 예. 그 경북은 땅값이 전부 다 똥값인가? 예? 옛날에는 경북이 땅값이 진짜 쌌어요. 한때. 예. 근데 그 비싼, 그 땅값들이 언제 난리가 났어? 4대강 때. 그거 알지? 4대강 때 땅값이 확 올랐잖아. 그리고 한참 비쌀 때 또 다 물었는데, 그 이명박의 업적이지. 다 비쌀 때 지금 경북에 땅 살았는데, 아유, 그걸 땅값을 똥값 만드는 사드를 갖고 온다니 누가 좋아하겠어. 좌우지간, 이게 내가 볼 땐,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라고 보여. 예. 사드 유치 전도사 유승민, 예. 유승민이 사드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동네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봐. 유승민 동네 한번 얘기해봐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학을 띠지. 사드 배치하면 땅값 떨어진다. 이게요, 이게 박정희 전두환이 지네가 이제 이 부동산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놔서 그 업보를 받는 거야. 이게 또 부동산 땅값과 관련된 정보는 기가 막히게 또 빠르잖아. 소문이 빨라. 야, 뭐 들어오면 우리 동네 땅값 떨어진다. 난리도 아니야, 주민들이. 아유, 임대 아파트 한 5년 뒤에 지을 건데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다 데모하는데 땅값 떨어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거를 유승민한테 35초 동안 막 등 두들겨 갖고 어떻게, 꿈도 꾸지 말어. 예. 지금 경북 7곡에서 3,000명이 데모했대. 사드 반대. 경북 7곡에 3,000명이 반대했어요. 사드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 누구도 감히 자기네 동네에 사드 배치하겠다 말 못할걸? 혹시 이정현이 순천으로 갖고 올래나? 우리 순천 주민들은 용서하실래나?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전국에 어디에도 이건 놓으면 안 돼. 특히 이럴 때
경북에다 놔라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 누구야? 국정원이야. 경북에다 배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국정원이야. 왜? 그래서 경북 사람들을 단결시키려는, 예, 경북 사람들을 단결시켜서 무리수를 두게 하려는. 옛날에 그랬어. 경주에 방패장 들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막 지역 감정을 살살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경주에 방패장이 생긴 거야. 예. 자, 이 지역을 이간질하는 놈들에게 노란하지 마십시오. 예, 노란하지 마시고 사드는 어디도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공동의 입장으로 가야 돼요. 예, 사드는 예, 어디에도 배치하면 안 된다. 확정 안 됐어요. 어느 지역에다 확정적으로 발표 안 했어. 정부에서 어디라고 발표했어? 지금 경북 7곡이냐? 경북 7곡이냐? 경북 7곡이라고 딱 맞게 얘기 안 했어요. 경북 7곡에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소문. 거기에 대해서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7곡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여러 군데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물타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확정됐잖아. 이런 식으로 또 사실을 만들려는 놈들 있어. 뻥까지 말라 그래. 예, 결정은 했는데 발표는 안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차게 반대하느냐의 문제죠. 예, 국민들이 이거는 온 국민이 반대해야 돼. 심지어 안철수도 반대하더라. 심지어 안철수도 반대하면서 안철수도 지금 그거 국민투표 하자고 그러더만. 오죽하면 안철수까지 반대하겠냐? 그러면 안철수는 왜 반대하겠어? 이게 사드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준전시 체제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떨어져? 주식값이 떨어져.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걔는 재산 대부분이 주식인데 주식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반대하지. 지금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 전쟁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남한의 주식값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주식 부자들은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안철수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자, 그러면서 안철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 더 할게요. 그 조동원이가, 예, 그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이 그 동영상을 8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았다. 근데 이제 박지원 주장은 더 있다. 더 많이 받았다. 근데 좌우지간 조동원을 선관위가 고발하기로 했는데 그 발표 시점이 언제냐? 금요일 저녁 6시 반. 모든 기자들 퇴근한 다음. 왜냐하면 보통 기자들이 6시까지 기사를 넘겨요. 그러면 그게 10시에 조판돼가지고 초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6시 반에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이 조동원이 받은 무료 동영상, 선거 동영상이 이게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지금 박선숙 지금 구속됐어요? 박선숙 구속영장 내일 발표인가? 박선숙이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그래도 구속영장 발부하고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국민의당을 갈궜어. 리베이트라고. 본인들이 리베이트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면서 그 언론에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만 뿌리고 그러면서 국정원을 리베이트 범인으로 막 몰아갔잖아. 근데 그때 국민의당을 리베이트 범으로 몰아갈 때 그 발표 아침 9시에 한 거 아니야. 일부러 하루 종일 언론에 회자되라고 월요일 아침 9시인가 그거 발표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새누리 리베이트 사건은 금요일 저녁 6시 반. 기자들 다 퇴근한 다음에 그래서 흐지부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내일부터 새누리당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이 새누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예,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서영교가 친인척을 채용했다. 그거 뉴스 2주가 나왔어. 일주일 내내 서영교 이름만 나왔어.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까도 많아갖고 지금 벌써 10명 가까이 돼. 8명까지 명단 나왔고 10명 가까이가 그 친인척을 채용했어. 친인척을 채용한 놈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 근데 이름도 안 나와. 한 번씩만씩 얘기하고 넘어가고
서영교는 일주일 내내 떠들었잖아. 그런 식이야.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2주일 떠들어. 근데 새누리당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는데 쓱 하고 지나가. 그 다음에 더민주 의원은 반드시 더민주라고 밝히고 국회의원 이름을 써.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름만 써. 한선교. 더민주 서영교 의원 내 친인척 이렇게 다 보도해. 근데 한선교도 친인척. 꼭 그래. 새누리 한선교라고 안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야당이라고 표현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라고 표현하잖아. 야당이라고 표현해. 근데 더민주가 잘못하면 더민주라고 얘기해. 그래서 뭔데? 일단 국민의당이 뭔가 걸린 것도 전부 다 더민주한테다가 덮어 씌우는 거야. 근데 새누리당이 잘못한 건 절대 새누리당이란 얘기를 안 해. 이게 보도지침이야. 그래서 당에 대한 이미지를,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일부러 야당은 더 나쁘게, 안 좋게 계속 그 이미지를 깎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당했어. 근데 요즘은 뉴스 댓글 보면, 그 얘기 다 하더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 언제나 더민주는 더민주라고 얘기하고, 새누리당은 당 이름도 얘기 안 한다고 그게 댓글에 막 나와. 좌로과자, 좌좌좌. 너나 가. 우리는 관심 없어. 예. 네. 아니, 이건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알겠냐고. 우리 국민 중에 나를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 내가 볼 때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동네 오피니언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동네 오프라인에서 여론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입소문을 내갖고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엄청 깨어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왜 가난하고 못 배운 우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그 폭력적인 정책을 지지하나요? 뭐 때문에? 매스미디어 때문에. 예. 그 매스미디어라는 게 소위 대자본이 운영하는 방송 매체잖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고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론이 조작됐던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뭐가 발달되어 있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정보, 그 공유하는 정보들이 소위 매스미디어를 이기고 있어요. 내가 볼 땐 매스미디어를 이기고 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가난한 지역, 서민이 가난한 두 지역이 어디냐? 경북의 농촌하고 전라도 농촌이야. 전라도 지역의 농촌하고 경북의 농촌 지역의 서민들이 진짜 가난해요. 그 가난한 농민들이 뭐로부터 소외되어 있냐?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모든 방송을 다 디지털로 바꿨어. 그거 알지? 그게 2014년인가까지 모든 시골의 방송도 전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텔레비전을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다 바꾸라 그랬어, 의무적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IPTV가 달리면서 전부 종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농촌에도 전부 지금 종편이 나와요. 그게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종편 허가는 2009년에 났어. 그런데 그 디지털 텔레비로 바꾼 게 2014년경이야. 2013년인가 14년경에 모든 텔레비전을 다 디지털로 바꿔서 아날로그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가 뭐냐? 종편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14년부터, 그러니까 13년부터일 거야. 14년부터 여기 이제 그 호남 지역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게 종편 때문이야. 그게 종편 때문이야. 뭐냐? 그 지역이 실제로 인터넷 무한요금제 가입자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야. 호남의 농촌이
예, 인터넷 그 뭐라 그러나 무한요금제 데이터 무한요금의 가입자가 제일 적은 지역이 그 지역이야. 그런데다가 계속 종편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뭘 보급했어? 그 저기 뭐야 카톡폰. 여러분 생각해봐요. 카톡폰.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짓이 뭐야? 카톡으로 날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잖아. 그죠? 날마다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잖아. 뭐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둥 날마다 카톡으로 돌고 있어. 노인들한테 카톡폰을 보급하고 그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날마다 보급하고 있는 거야. 예. 뭘 너무 멀리 가는 거야.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카톡폰을 보급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국민들에게 제한된 정보, 제한된 정보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법, 아니 그거 폐지된 지가 몇 년인데,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을 말짱 없애야 된다. 이런 개소리. 그거 근데 전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야? 국회의원 연금법이나 뭐 박원순 동성애 이거 전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많이 못 배운 분들. 예, 많이 못 배운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카톡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쵸? 약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카톡 홍보단을 돌리고 있어. 그 보낸 사람들이 딱 그렇잖아. 그죠? 이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은 그런 거 안 해. 예, 이게 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알려야 돼요. 소위 종편, 그 디지털 텔레비전, 그것도 돈 들어가. 그 돈이면 사실 무한요금제, 그 인터넷 무한요금제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인터넷 무한요금제나, 그래서 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을 더 많이 보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이번 휴가 가잖아. 휴가 가실 때 그냥 휴가 가면 안 돼. 휴가 가서 만난 분들한테 그 종편을 끄고 JTBC 뉴스를 보자. 정확하게는 종편을 끄고 손석희 뉴스를 보자. 하루 종일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손석희 뉴스를 꼭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전파하는, 예, 이번에도 봐봐. 이번에도 이 손석희 뉴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 봤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손석희 뉴스를 보자는 운동을 이 휴가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예, 많은 친인척들 분들한테 그 JTBC가 다 나와요. 예, 종편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JTBC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나 명절에 시골에 가시면 종편 채널 삭제하고, 예, 종편 채널 삭제하고, 예, 이 뭘로 그 손석희 뉴스만 볼 수 있게끔 매일 이거 있어. 반복 예약. 그 매일 저녁 손석희 뉴스를 반복 예약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거 보고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딱 켜지겠죠. 그죠? IPTV의 장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인터넷을 조금 다루는 분들에게는 뭐를 알려주신다. 예, 아프리카 TV를 앱으로 다운받으라고. 예, 아프리카 TV를 앱으로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망치부인을 검색창에 치고 들어가서 보면 24시간 이 아줌마가 떠든다. 보다 보면 세상이 보인다. 예, 다만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너무나 강요하지 마라.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좀 아무나 보는 방송은 아니다. 이게 좀 수준이 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 상해갖고 집중해서 봐. 막 보라고 강요하면 안 봐. 원래 그래. 모든 국민에게는 청개구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해서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줘야 악착같이 방송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깔아주고 망치부인을 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로그인을 시킨 다음에 즐겨찾기까지 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손석희 뉴스를 봐라. 그 다음에 망치부인 스마트폰 무한요금제는 망치부인 이거를 봐라.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은 아무거나 보지 말고, 예,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신문을 봐야 된다. 종이신문은 둘 중에 하나. 예. 시간이 없는 분들은 경향신문을 보세요. 경향신문은 기사를 짧게 써. 한겨레 신문은 길게 써. 예, 그래서 한겨레하고 경향 신문을 봐라.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들은 뭘 봐야 된다. 예, 인터넷 언론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예, 요런 것들이 믿을 만한 언론이다. 왜? 얘네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면 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철저히 허위사실을 걸러서 방송한다. 예. 그 다음, 시사인,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 그리고 주간 경향, 한겨레 20일, 예,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는 언론이다. 예. 그 다음에 인터넷 탐사 보도로는 뉴스타파, 예. 그 다음에 팩트TV의 현장 생중계, 예. 현장 생중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언론들이다. 두 개가 빠졌는데 뭐지?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시사인 미디어 오늘, 주간 경향, 한겨레 20일. 예, 이게 10개. 그 다음에 뉴스타파, 그 다음에 이제 손석희 뉴스, 뉴스타파, 손석희 뉴스, 그리고 팩트TV 현장 중계. 예, 요런 것들은 우리가 다 믿을 만하고요. 노컷 뉴스는요, 노컷 뉴스나 한국일보는 절반만 믿어야 돼요. 왜냐? 노컷 뉴스 중에도 그 소위 그러니까 재벌 기독교의 입장이 반영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국민일보, 노컷 뉴스는 절반만 믿어야 돼. 예, 반만. 예, 신뢰도가 아까 얘기한 10개보다는 좀 떨어져, 12개보다는 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노컷 뉴스 중에서도, 노컷 뉴스, 특히 이제 CBS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침 6시에 하는 뉴스 괜찮아요. 그 다음에 7시에 하는 뉴스 괜찮아요. 7시 반부터 하는 김현정 쇼에서는 골라서 들어야 돼. 김성환의 행간, 그 다음에 권영철 기자의 Y뉴스, 그 다음에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권민철의 훅뉴스, 권민철의 훅뉴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김현정의 인터뷰, 이것만 들을만 하지 나머지는 나는 다 헛소리라고 봐. 예, 나머지는 헛소리야.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예, 난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골라봐야 된다. 또 JTBC 뉴스를 정관용의 시사자키, 정관용의 시사자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김현정은 막 짧게 막 가. 근데 정관용의 시사자키는 되게 심도 깊게 매일매일 인터뷰를 되게 심도 깊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를 길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정관용을 보고, 예, 정관용을 듣고, 출근 시간에는 이제 CBS 라디오를,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골라 듣고, 그 다음에 저녁 때 6시 반부터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듣고, 8시부터 뭐를 보면, 손석희 뉴스를 보면 하루가 알찬 하루가 될 거다라는 거. 좌우지간 새누리당의 리베이트 뉴스는 쑥 들어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내셔야 되죠. 국민의당 리베이트 뉴스는 2주일을 가더니 새누리당, 이게 중요한 거야. 국민의당 리베이트 뉴스는 아침 9시에, 월요일 아침 9시에 터뜨리고, 조동원의 리베이트 뉴스는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터뜨려서 일부러 사람들이 못 보게 한 거. 이게 언내기다.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이 한 짓이다. 요거를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분노하셨던 우리 선한 맥주 도인님, 이어폰 아니면 고양이가 채팅 중이에요. 예. 자, 이 박근혜 정권의 막말 릴레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막말 릴레이. 지난주에는 천황폐하 만세 외친 미친놈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직 국방부 장관 아들이에요. 깜짝 놀랬잖아요. 근데 그 미친놈 밑으로 또 다른 인간들이 나타났어. 이번에는 뭐야?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지 파이팅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줄이겠다. 이런 썩을 놈을 봤나? 예,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썩을 놈이 있다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죠. 예, 그 또한 미친놈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라느냐? 민중은 개돼지다. 민중은 개돼지니까 신분제를 부활시켜야 돼. 아, 이런 것들은 그냥 개돼지 우리에 넣어버려야 돼. 개돼지 우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람 집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 개집에서 살라 그래야 돼. 개집에서. 돼지집이나 개집에서 살게 해야지. 어디서 지금 신분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 박근혜 정권의 막말 퍼레이드 딱 박근혜 수준이야. 박근혜 수준이 이러니까 이런 애들을 쓰는 거야. 뭐 이산화 가스 할 때 우리가 알아봤지만, 예, 박근혜 수준이 이런 애들 수준이니까 지금 이런 애들한테 요직을 안긴 거야. 그러더니만 이 와중에 또 박근혜 정부에서 또 낙하산 또 하나 있었잖아. 그 낙하산 기사 쑥 들어갔는데 뭐 박정희는 뭐 신의 반열이라든가, 박정희는 신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한 미친놈을 또 박근혜가 낙하산으로 또 꽂았어. 지랄이 창궐을 하고 있어요. 지랄 연병이 창궐을 하고 있어요. 이 수박씨를 바르고 발라가지고 이 수박씨 바르고 씨 바르고 18통에 씨팩을 해줘야 될 이 썩을 것들을 씨팩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런 이 망언 릴레이들, 그 다음 또 하나 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있었는데, 또 막 지난주에 뭐 아주 이 문제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예. 또 뭐였지? 하도 근데 보니까, 어떤 날은, 리쌍 문제, 근데 여러분, 그 리쌍의 문제에, 예, 리쌍의 건물 문제에 너무 띄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리쌍이 그 자기네 업소에서 그 강제 퇴거를 시킨다. 이거 욕먹어 마땅한 문제야. 예. 그런데 그걸 너무 띄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그 리쌍 띄운 애 중에서 국정원 시키는 대로 글 쓰는 애들이 리쌍 띄우는 거 봤어. 리쌍 문제 댓글 단 애 중에 그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댓글 달았던 애를 봤다고. 이게 뭐냐? 지금 이 그 뭐라 그러나 어느 가수들인데 가수들이 이제 건물을 샀어.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의 세입자가 뭐 곱창집으로 유명했다는 거야. 근데 이 세입자가 그 이제 이 리쌍이 건물을 사면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얘가 막 인터넷에다 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가고 장사를 연장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 연장을 안 해준 거야.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연장을 안 해주게, 뭐 리쌍도 안 해주겠다 그랬고 이 업소에서도 계약 연장 신청을 안 했대. 그러니까 이제 이 리쌍은 이걸 빼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제 포장마차 형식으로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자리를 깔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이제 강제로 퇴거를 한 거지. 근데 이렇게 그 세입자들에 대해서 강제 퇴거하는 거,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문제로 다뤘고, 예,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입자는 리쌍을 한 번도 못 만났다. 리쌍을 한 번도 못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리쌍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언론에서 친절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밑에 댓글 다는 애들은 국정원 댓글 다는 애들이, 국정원 시키는 대로 댓글 다는 애들이 거기 덩달아서 댓글 달고 있어. 자, 요거 지금 뭘 가리고 싶은 거겠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된 게 아니라 지가 대선 개입해놓고 숨기려고 장갔다라는 법원의 판결. 이로써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자라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요것도 가려야 되겠고, 이정현이 박근혜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수시로 방송법을 위반했다. 그걸 청와대가 옹호했다.
한마디로 이정현이 방송법 위반으로 감옥을 가야 되는데 박근혜도 같이 감옥 가야 된다. 요것도 가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대우조선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게 생겼는데 이거 책임자가 최경환이 박근혜다. 5조 원이나 분식회계 가짜 장부를 만들어냈는데 그 새끼들한테 또 4조 6천 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게 박근혜랑 최경환이었다. 이것도 심각하지.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어. 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할 주무부서가 외교부하고 국방부인데 국방부 장관은 몰랐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거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그 시간에 강남에서 쇼핑하다 걸렸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 지금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막아놓고 이걸 뭘로? 리쌍으로 지금 덮고 있는 거 아니야. 리쌍으로 덮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나 연예인 스캔들로 박근혜 그 만행을 덮고 가려는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예. 그 리쌍으로 사드를 가리려고 한 거. 예. 자, 그 다음. 예. 그 리쌍 문제는, 그 리쌍 얘기에 밑에 댓글에는 안 먹히던가요? 예. 자, 좌우지간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사드 계획을, 그 사드 배치 결정, 박근혜 결정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발표하는 날 외교부 장관 백화점에서 뭐 했나? 뭐 옷을 수선했다. 야, 그런 건 업무 끝난 다음에 가는 거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예.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시청자들이 많이 보낸 게 있었는데, 예. 시청자들이 막 뭐 분노 이래도 되냐고 막 했던 게 있었어. 뭐였지? 다들 지난주에 분노했던 거. 아이, 거 봐. 지금은 기억도 못해. 예. 예, 지금은 기억도 못해. 네. 자, 좌우지간. 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뭐 사드 군사 주권적인 결정이니까 당당히 이해를 구해야 된다. 연병 무슨 주권적인 결정이야. 미국이 시키니까 저 설치하면서 주권은 나발. 그 얘기도 했고 지금 교육부 망발 얘기했고 예.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에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터넷에서 막 누군가 분위기를 띄우면요. 예. 요거 그래. 내일 내가 방송을 못하니까 이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정현이가 참 대단해요.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비판도 적고, 예. 되게 아까 했다고 했습니다. 전 연락드리더라고요. 일사학번 일사.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무식한다는 자신으로 자신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갖게 된 점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감사한 감정이 선생님의 그러한 몇 가지 행동에 때문에 상쇄된 점이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4월 16일 서울컴사가 일어났을 때 300여 명의 국민들이 가족 속에서 피해 떨고 구해달라고 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정현 의원님께서 좀 무서운 분이 있었죠. 그때 KBS에 전화를 하셔서 이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그대로 한 말인데 우정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한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폭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5일 이후에 4월 21일에는 한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는. 두 번째로는 김시곤 KBS 전 국장이 사퇴한 이후에 백운기 국장이 임명되었는데 그때도 청와대 인사 계획이 있다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정현 선배님과 고교 동문이라고 발표했고요.
저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이정원 의원을 필두한 청와대 언론 통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90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는 것. 저는 언론인을 지방하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평가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언론의 역할 때문에 테러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청와대 언론 통제가 없었고 언론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고 중정부에 제대로 된 역할이 있었더라면 저는 테러 참사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제가 3이라고 성사된다면 그것이 가로막은 이정현 선배님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언론 전공이요? 아니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 어쨌든 꿈을 좀 잘 키워서 지금같이 그렇게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그런 질문 잘하는 그런 능력을 잘 키워서 좀 한 21대 정도, 지금 19대니까 국회로 한번 지출해 볼 생각은 없어. 아주 정의감도 좋고 또 질의도 아주 질문도 감정 섞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구에 지하철 사고가 터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그걸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청와대가 그 당시에 청와대가 그걸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월호.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세월호의 그 회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만 5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상한 종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종교 단체가 운영했던 데가 해운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주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많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거기에서 사람들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제대로 정말 이런 식으로 헌금 모으고 뭐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교 집단에서 운영했었던 그런 말하자면은 그 해운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여들을 내고 제대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 싹이 크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운 회사가 다시 어떻게 부활을 해가지고 한강 유람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11명인가 13명인가 뒤집어져서 죽는 그때도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그 전 정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났던 회사가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또 해운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완전히 일본에서도 이미 개조가 됐었던 배,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18년인가 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썼던 배를 수입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개조를 합니다. 다시 개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조를 해갖고 출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사람이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그리고 차를 계속 많이 싣다 보니까 배가 늦게 출발을 하게 되고 늦게 출발하니까 빨리 정시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코스를 평소에 다니지도 않은 그런 급물살된 그쪽 코스를 택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워낙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있어야 될 평형수를 빼버리고 그렇게 실어가지고 가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나고 그리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LA인가 어디 샌프란시스코에서인가 우리 아시아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승무원이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진 그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승객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탈출시키고 그리고 자기 내려오면서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인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교통수단이지만 아시아나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평상시 훈련을 시켜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이 배는 간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허술한 과정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회사 자체도 허술하고 이런 배들이 들어와서 이게 그동안에 적폐들이 쌓이고 한 것이 그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해운회사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온통 대통령 탓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까? 자수없이 그 시대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하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그 완전히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폭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다리가 무너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때 그 시절에 대통령 그 청와대가 잘못했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런다면 이거 무너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때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죠. 첫째,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일어났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교체되는 그 시기에 한 개인이 불을 지른 사건이야. 그죠? 이거는 정권 차원의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하철 조정사가 자기 혼자 이걸 잠궈놓고 탈출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지하철 조종사도 처벌을 받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그 불 지른 사람도 처벌을 받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대구 지하철 사고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대구시의 책임자, 사건 수습 책임자들이 어떻게 했다? 사건 다음날 물 청소해버리고, 화재 현장을 그냥 치워버렸어.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희생자들의 손목, 발목 이런 게 나중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이 돼. 그런데 그랬던 그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박근혜 정부 초기에 행정안전부 요직으로 데려갔잖아. 그게 노무현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 다음, 세월호 문제는, 자, 이거 원래 유병원이가 세월호 사올 때, 그거 언제 사온 거야? 이명박 때 사왔잖아. 이명박 때 12년에 사다가 1년 동안 개조해서 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작하자마자 운행했잖아.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노무현 핑계를 대? 노무현 정부 핑계를 왜 대는 건데? 그 다음에 그 회사에다가 유람선 허가해준 거, 그거 이명박 오세훈 때 얘기잖아. 이명박 오세훈 때 얘기를 왜 노무현한테 끌어다 붙여. 자, 여기까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사실이라고 얘기할까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세월호가 대통령 탓이냐? 대통령 탓이지. 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까먹고 있었어. 세월호 400톤. 이정현이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살려준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번 세월호가 뒤집어진 이유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는 운항하면 안 되는 배야. 20년 됐어. 그런데 이명박이가 그 20년 된 배를 다시 허가를 내줬어. 그래서 유병언니가 사다가 그걸 고쳐갖고 장사를 해먹은 거야. 그런데다가 박근혜가 그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없애줬어. 그거 2명의 잘못이지. 그 다음 이 배를 고칠 때 잘못 고쳤는데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한국성급이 운항 허가해줬어. 그래서 셋이 범인이야. 그런데 이 해운조합, 선주조합에서 그 다달이 안전점검 받았다라고 가짜 보고서를 계속 사인해줬어. 그러니 이것들도 범인이야.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어떤 법적 조치도 없었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선주조합에서 뇌물 받아 처먹고 해외여행 다녔던 인간들이 소위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명구조를 뺀 배를 인양하는 데만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들까지 이명박, 박근혜, 한국성급, 선주조합 그리고 누구까지 국회의원들까지 몽땅 처벌받아야 될 일이잖아. 그게 베이스였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문제야? 그날 당일 원래 이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강제로 무리해서 띄운 이유가 미군 부대로 미 해군 기지로 가던 철근 때문 아니었냐. 지금 그날 당일에 1200톤이 추가로 과적이 됐는데 그 400톤이 미군 부대로 가는 철근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세월호는 사후 수습만 못한 줄 알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사후 수습만 못한 줄 알았더니 모두 원인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데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국정원에서 관리했고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배를 통해서 제주 미군 기지를 짓기 위해서 철근을 실어날랐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세월호가 뒤집어진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딱 거짓말 개구라를 치고 있어?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치고 있어? 자, 혹시 이거 이정현 말을 듣고 이게 사실인 줄 알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청와대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고 어떻게 해서 부활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런 낡은 폐기 처분해야 될 배가 다시 한국에서 운영될 수 있었으며 3일 된 3등학 회사가 그 배를 탈 수 있었고 진짜 선장은 휴가 가고 다른 선장이 임시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따져야지. 당연히 따져야지. 이거 다 근데 왜 진상규명을 방해하냐고. 이거 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서 반대하냐고. 이거 다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잖아. 어디서 개소리를. 그때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불 지른 게 국정원 직원이었으면 말이 되지만 이 배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잖아. 물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이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묻은 채 오로지 대통령 탓을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왜 진상조사를 방해하냐고. 두 번째, 아까 언론에 대해서 제가 뭘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도와달라. 지금 가족들 울부짖고 있고 사고는 이미 나버렸다. 과거에 뭘 했고 이런 나중의 문제고 이번 사고는 났고 애들은 갇혀 있다고 하고 애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에 그 상황에 어떤 책임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라. 그 상황에서 뭐가 최우선인가? 구하는 게 최우선 아니냐? 온통 온 언론이 하루 종일 해경이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노력을 했는데? 해경이 노력을 안 해서 나중에 박근혜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했잖아. 어디서 개구라를 떨어 지금. 구하는 게 최선이 아니냐. 구했냐고. 안 구했잖아.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고 개구라 치고 있다가 걸린 거잖아. 온통 언론이 하루 종일 해경이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네 마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며 보도하는 게 맞느냐. 진실을 보도한 거잖아. 근데 왜 진실을 보도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없어집니까? 지워집니까?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너네 기억에서 지우려고 그랬잖아. 너네 언제까지 세월호 얘기할 거냐고 자꾸 지우라고 그랬잖아. 우선은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기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게 먼저지. 구했냐고. 안 구하고 뻘짓거리 했잖아. 누구 탓만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는 국정원이 책임을 하고 있는 한 분야의 홍보수석이다. 국정을 책임하고 있는 한 분야의 홍보수석이다. 홍보수석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실제로 아까처럼 보도국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기자들이 모든 것을 취재하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이 선배 그 내막이 뭐예요? 그 회에서 진행된 게 뭐예요? 등등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다.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 기사를 쓰고 안 쓰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주 기자들한테 너희들이 막 이렇게 홍보 수석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언론의 국정에 대해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언론이 알아서 해. 이런 태도를 항상 갖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구하는 게 먼저야.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다른 거 다룰 수 있잖아.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진 다 찍어놔서 안 없어지는 것들인데 왜 이러실까? 그 너네 사건 다 조작했잖아. 그 저기 CCTV 있는데 없다고 뻥까고 자료 폐기하고 애들 휴대폰 건져 올린 거 싹 다 압수해갖고 안 돌려주고 자료 조작까지 해놓고 그것도 지금 잊어버렸던 거 기억나네. 나중에 다뤄도 되잖아. 나중에 지금 다룰라 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 지금 급하게 구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기를 꺾으면 안 되잖아. 이거 손 안 됩니까? 이게 언론 통제고 이게 탄압입니까? 탄압이지. 어떤 정권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어떤 정권에 아예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하고 폐쇄시켜버리고 그래 너네 취재도 못하게 하고 폐쇄시켜버렸잖아. 그런 정권은 민주주의 언론 자유 꼽히는 정권이냐.
민주주의 언론이 아니지 너네가. 그리고 KBS 그건 내가 그 당시에 대응을 하려다가 안 했다. 그 당시에 세월호 난리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져다가 또 다른 쟁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KBS 보도국장을 임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참았다. 그건 회사의 일이고 언론에서도 의혹이라고 이야기한다. 의혹이 사실일 수 없다. 자, 잊혀질 뻔한 세월호를 이정현이 고스란히 되살려냈네요. 여러분 이 뉴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정현의 동국대 녹취록 이정현의 발언 그래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이정현 이걸로 이제 감옥 가야죠. 방송법 위반 이전 노무현 정부까지 건드렸어. 허위 사실로. 이거 이정현 이거 감옥 가야 끝나겠어. 자, 세월호를 고스란히 부활시킨 이정현에게 축배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지금 눈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일을,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박근혜 정부에서 뭘 하든 내가 볼 때 역풍이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가지 않아요? 아니, 이정현은 잊혀질만 했는데 얘는 또 왜 이런 거야? 이정현 이거 왜 잊혀질만 했는데 이것도 왜 또 이런 거야? 아주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이게 그니까 뭘 해도 얘네는 지금 안 된다니까? 새누리는 지금 뭘 해도, 박근혜와 새누리가 뭘 해도 안 돼. 다 역풍이 불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좌우지간,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제 이 사드 배치의 국제적인 배경, 그리고 이 신냉전 체제의 이 배경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박근혜가 왜 갑자기 사드를 배치했는가? 이건 자기 내부에서 지금 자기 정권의 위기를 지금 외부의 문제로 돌리려고 지금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을 위한 그 노름인데, 여기에 왜 우리 한반도가 전쟁 위기를 겪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정현이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돌아왔다는 거.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많이 꼬박꼬박 못 듣고, 그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소리로 듣는 뉴스만 듣다 보니까 좀 수준이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에 떨어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이모티콘 3개부터 강퇴해요. 혹시 오늘 방송 듣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고 감동이 된 내용이 있었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도움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오늘 추천을 아니 아까 보니까 거의 4,000명 가까이 보던데 3,700~800명 보더라고요. 근데 추천은 2,900. 오늘 밤 800명이 자다 일어나서 이불을 빨게 될지어다.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004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추천 안 하신 님, 아직 12시가 안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은 오늘 하시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추천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나는 후원도 못하고 뭐 돕는 게 없네.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 시청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여비곤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찾으시는 거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꼈다가 더 급할 때 쓰려고 이 고장난 배터리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족한 내용은 다음 목요일 방송에서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집중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 푹 자고 눈을 많이 쉬어서 보다 더 건강하고 강한 망치 부인이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지루하더라도 제 방송 보면서 견뎌주세요. 지금 이 힘든 시기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큰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날을 대비해서 꾸준히 이 방송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사실 쉬면서 도리어 희망을 봅니다. 매일매일 방송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지난 10년 전에는 정말 꿈도 꾸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밭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란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중지동천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가능한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뚜벅뚜벅 우리는 어차피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우리는 내일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땅과 우리 가난한 우리 서로를 지킬 것이라는 거 그게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목요일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께 이 나라를 맡깁니다. 꼭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뵐게요.